발음번역 고전 명작 1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장. 안녕하세요. 버튼씨가 체서피크 의류 매장 점원에게 소심하게 인사를 건넸다. 아이 옷을 좀 사고 싶은데요. 아이가 몇 살이죠, 손님? 태어난 지 6시간 정도 됐어요. 버튼씨가 무심코 대답했다. 유아용품은 뒤쪽에 있어요. 거기는 맞지 않을 것 같네요. 그게 아이가 남달리 커서요. 아주 유난히 큽니다. 거기에 유아용 큰 치수도 있는데요. 아동용 매장은 어디인가요? 버튼씨가 체념하듯 고쳐 물었다. 점원이 자신의 부끄러운 비밀을 알아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바로 여기입니다. 버튼씨는 망설였다. 아들에게 벌써 남자 옷을 입히게 되다니 몸서리 쳐지는 일이었다. 만약 아주 큰 아동복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아들의 길고 끔찍한 수염을 자르고 백발은 갈색으로 염색하며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든 눈 가리면서 볼티모어 사교계에서 체면은 물론 자존심 같은 것도 지킬 수 있을 듯했다. 하지만 반쯤 정신이 나간 채 매장 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갓 태어난 버튼이 입을 만한 옷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상점 탓을 했다. 보통의 경우였다면 상점을 탓해도 당연했을 것이다. 아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점원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러니까 16살이에요. 아이쿠, 이거 죄송하게 되었네요. 저는 6시간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청소년 매장은 다음 통로에 있습니다. 버튼씨는 참담한 심정으로 돌아섰다. 바로 그때 그가 잠깐 멈춰서더니 환해진 표정으로 매장 진열장의 마네킹을 가리켰다. 저거요. 큰 소리로 외쳤다. 저쪽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으로 하겠습니다. 점원이 그를 빤히 쳐다봤다. 글쎄요. 점원은 내키지 않는 듯 말했다. 저 옷은 아동용이 아닌데요. 사실 저 옷은 가장 무도회용 옷이에요. 손님이 입으셔도 될걸요? 싸주시죠. 버튼씨는 퉁명스레 말을 내뱉었다. 바로 제가 원하던 겁니다. 놀란 점원은 시킨 대로 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버튼씨는 신생아실로 들어가 사들고 온 꾸러미를 아들에게 던지다시피 건넸다. 이봐라. 그는 딱딱한 말투로 내뱉었다. 노인이 꾸러미를 풀어보고는 이내 의아한 눈으로 내용물을 살펴봤다. 나한테는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걸. 그가 투덜거렸다. 난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너 때문에 내 꼴은 이미 웃음거리다. 버튼씨가 사납게 쏘아붙였다. 내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그건 상관하지 마라. 입어. 안 입으면 내가 엉덩이를 패줄 테다. 그는 엉덩이를 패준다는 말이 입에 담기 거북하여 웅얼거리면서도 내심 적절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알았어요, 아버지. 그가 부모를 공경하는 신용을 기괴하게 해보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더 오래 사셨으니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죠. 분부대로 할게요. 앞서 버튼씨는 아버지라는 소리에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둘러라. 서두르고 있어요, 아버지. 버튼씨는 옷을 다 입은 아들을 침울하게 바라보았다. 아들은 물방울 무늬 양말에 분홍색 바지, 깃이 넓게 벌어진 흰색 컬러에 벨트가 발린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그 위로는 길고 희끄무레한 턱수염이 허리춤까지 축 늘어진 채 흔들리고 있었다. 모습이 참 가관이었다. 잠깐만! 버튼씨는 병원 가위를 집어들더니 3번 만에 재빨리 턱수염을 잘라냈다. 하지만 이리 손본들 전체적인 모양새는 보잘것없었다. 듬성듬성 남아있는 턱수염, 축축하게 젖은 눈가, 누런 치아는 화려한 의상과 통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버튼씨는 완고했다. 따라와라. 그는 손을 내밀며 단호히 말했다. 아들이 안심하고 그의 손을 잡았다. 나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아빠? 신생아실에서 걸어 나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분간은 그냥 아가라고 부를 건가요? 더 괜찮은 이름이 떠오를 때까지요? 나도 몰라. 버튼씨가 푸념했다.
무두셀라라고 하냐? 구약 성경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969세까지 장수했던 인물이 있다. 그래, 난 널 무두셀라라고 부를까 한다. 버튼가의 새로운 가족이 된 벤자민의 머리를 짧게 깎고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을 부자연스럽게 검게 염색하고 얼굴을 반짝반짝 면도시키고 깜짝 놀라는 재단사를 시켜 아동복을 맞춰 입혀도 버튼 씨는 자기 아들이 가족의 첫 아기로서 너무 볼품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늙어서 허리가 구부정했지만 벤자민 버튼은 키가 173cm나 됐다. 참고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어울리긴 했지만 심기를 건드리는 그 이름 대신 결국 이렇게 부르게 됐다. 옷으로도 큰 키를 가릴 수 없었고 눈썹을 가다듬고 염색을 해도 그 아래 흐리멍덩하고 눈물이 고인 지친 눈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아기를 봐주기로 했던 부모는 벤자민을 보자마자 크게 화를 내며 버튼 씨 집을 나가버렸다. 그래도 버튼 씨는 확고하게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하려고 했다. 벤자민은 아기니까 아기답게 키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벤자민이 따뜻한 우유를 먹기 싫어하면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한다고 선언했지만 결국 타협하여 버터 바른 빵과 심지어 오트밀까지 먹도록 허락하고 말았다. 어느 날은 버튼 씨가 딸랑이를 집에 가져와 벤자민에게 주며 가지고 놀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노인은 아주 지친 기색으로 아버지의 요구대로 고분고분하게 낮 동안 가끔씩 딸랑이 소리가 나게 흔들었다. 그렇지만 벤자민은 딸랑이가 지루하기 짝이 없어 혼자 있을 때 무료함을 달래줄 다른 재밌거리를 찾아 나섰다. 이를테면 어느 날 버튼 씨는 지난 한 주 동안 전보다 시간을 더 많이 피운 사실을 알아챘는데 며칠 뒤 아기 방에 불씨들이 닥쳤을 때 온 방안이 연푸른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고 벤자민이 뭔가 캥기는 듯한 표정으로 아바나 씨가 꽁초를 숨기려 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야 어찌된 영문인지 알게 되었다. 호되게 혼을 내야 할 잘못임에도 버튼 씨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그저 성장에 해롭다고 경고만 했을 뿐이었다. 그래도 버튼 씨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납으로 된 병정 장난감을 집에 가져오고 장난감 기차도 가져오고 면으로 만든 커다랗고 귀여운 동물 인형도 가져왔다.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적어도 자신을 위한 환상을 완벽하게 하려고 장난감 상점 직원에게 아이들이 입에 넣으면 오리에서 분홍색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는지 열심히 묻기도 했다. 하지만 버튼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벤자민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살그머니 계단으로 내려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한 권을 집어 자기 방으로 돌아와 오후 내내 읽었다. 그동안 면으로 된 송아지 인형과 노아의 방주 장난감은 눈길 한번 받지 못한 채 바닥에 뒹굴어져 있었다. 그런 완강한 태도 앞에서 버튼 씨의 어떤 노력도 별 소용이 없었다. 볼티모어에서 일어난 이 소동은 처음에는 엄청난 것이었다. 하지만 때마침 발발한 남북전쟁으로 도시 전체의 관심이 온통 다른 곳으로 쏠리는 바람에 그 사건으로 버튼가와 친척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아주 예의 바른 일부 사람들이 벤자민 부모에게 어떤 찬사를 건넬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꺼낸 기발한 말이 아기가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이었는데 벤자민의 상태가 70대 노인의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 말은 부정할 수도 없었다. 로저 버튼 부부는 마음이 언짢았고 벤자민의 할아버지는 모욕감에 노발대발했다. 병원을 나온 뒤 벤자민은 주어진 삶을 받아들였다. 몇몇 소년들이 그를 찾아오면 뻣뻣한 관절로 팽이치기와 공깃돌 놀이에 재미를 붙이려 했으며 심지어 간신히 재미를 붙이기도 했지만 오후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새총으로 부엌 창문을 깼는데 벤자민의 이런 행동을 아버지는 내심 기뻐했다. 그 후로 벤자민은 매일 뭔가를 부수려고 했는데 그의 그런 행동은 오로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 데다 그가 순종적인 천성을 타고났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가 처음에 벤자민에게 가졌던 적대감이 차츰 누그러지면서 벤자민과 할아버지는 아주 기꺼이 서로 친구가 되었다. 실제 나이와 경험은 많이 달랐지만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마치 오랜 친구 마냥 그날의 자지굴레한 일상에 대해 지칠 줄 모르고 단조로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벤자민은 자기 부모와 함께 있을 때보다 할아버지와 있을 때가 더 편하게 느껴졌다. 그의 부모는 언제나 벤자민을 조금 두려워하는 듯했고 그에게 독재적이고 권위적으로 대하면서도 미스터라는 호칭을 붙여
부르는 경우도 많았다. 벤자민도 자신이 영락없는 늙은이의 육체와 정신으로 태어난 것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혹스러웠다. 그는 의학 잡지도 읽어봤지만 어디에도 이런 현상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아버지의 성화로 그는 성실하게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고 가벼운 놀이에도 어울렸지만 미식축구는 그에게 너무 격렬한 운동이어서 늙은 뼈가 골절이라도 되면 다시 붙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5살이 되자 벤자민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서 오렌지색 종이 위에 초록색 종이를 풀칠하여 붙이고 색칠한 지도를 엮어 만들고 기다란 마분지 목걸이를 만드는 미술놀이를 접했다. 그는 도중에 깜빡 졸다가 잠들곤 했는데 이런 습관 때문에 젊은 여선생은 짜증도 나고 놀라기도 했다. 다행히도 그 여선생이 벤자민의 부모에게 불만을 털어놓는 바람에 그는 더 이상 유치원을 다니지 않게 되었다. 로저 버튼 부부는 친구들에게 벤자민이 유치원을 다니기엔 너무 어린 것 같아서 그만두게 했다고 말했다. 그가 12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그의 부모도 서서히 그에게 익숙해졌다. 사실 습관의 힘이란 대단한 것이어서 이례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상기시키지 않는 한 버튼 부부는 더 이상 그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다. 벤자민의 12번째 생일이 몇 주 지난 어느 날 벤자민은 거울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눈이 그를 속이는 걸까? 아니면 12년간 염색을 해오던 하얀 백발이 짙은 회색으로 변했나? 그의 얼굴에 그물같이 있던 주름이 옅어지고 있었고 피부는 더 건강하게 탄력이 생기고 심지어 불구스레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지 않은가. 그는 분간할 수 없었다. 더 이상 허리가 구부정하지도 않고 육체적인 상태가 전보다 더 좋아져 왔다는 사실만 깨달았을 뿐이다. 이럴 수가. 혼자 곰곰이 생각에 잠겼지만 감히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벤자민은 아버지에게 갔다. 아버지, 제가 많이 자랐어요. 이제는 긴 바지를 입고 싶어요. 벤자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말을 꺼냈다. 글쎄, 잘 모르겠구나. 14살이 돼야 긴 바지를 입지. 너는 이제 겨우 12살이잖니. 하지만 아버지, 제가 나이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지요. 벤자민이 대꾸했다. 아버지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 추측을 하며 벤자민을 바라봤다. 글쎄, 잘 모르겠는걸. 그가 말했다. 내가 12살 때도 키가 너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 로저 버튼 씨가 자기 아들이 정상이라고 믿고 싶어서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기에 나온 착각일 뿐이었다. 마침내 타협이 이루어졌다. 벤자민은 계속 머리를 염색하고 또래 아이들과 더 잘 어울리려고 노력하며 거리에서 안경을 쓰거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렇게 양보한 대가로 벤자민은 처음으로 긴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